네, 안녕하세요. 6월 평가 모의고사 과학과를 맡은 김덕원 강사입니다. 앞에서부터 국어, 수학, 이제 영어까지 좀 국어 선생님은 국어를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사탕. 네, 수학 선생님께서는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된다. 영어 선생님께서 당연히 영어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이번 수능이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과목 중에 좀 하나라도 적게 나오면은 최상위권, 즉 그 인원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최상위권에서는 좀 변별력 확보 때문이라도 줄 세우기를 심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학 탐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략에 대해서 학부모님께서 알고 계시면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수능 정시에서 과탐 과목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그저께죠. 이제 6월 모의 평가가 끝나고 이제 학생들한테 잘 봤니?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 이제 연락이 와요. 선생님, 제가 국어를 망했습니다. 사실 저는 과학 강사이기 때문에 과탐 점수를 물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학생이 이제 국어를 망했습니다. 그래, 그래, 국어는 그래. 내가 잘 모르니 과학은 어떻게 봤니? 선생님, 저는 국어를 망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과학은 어떻게 봤니? 국어를 망한 것 때문에 이게 뒤에까지 쭉쭉쭉 연결되더니 과학까지 영향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학생이 했죠. 선생님, 저는 점심을 먹고 너무 졸려서 영어 시간에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영어 시간에 졸았고 그 한국사도 있고 과탐도 있는데 그래서 영어를 너무 못 본 게 마음이 아파서 과탐 시간까지 영향이 갔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과탐이 영향 좀 받을 수 있죠.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정도가 뭔가 탐구에서 점수 하락폭이 이렇게 클 정도인가? 그래서 과탐 과목, 전체적인 정시 과목에서 국어 수학과 탐구의 차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점이 예를 들어 국어와 수학은 여기라고 할게요. 그러면 1등급은요, 여기와 점수 차이가 한 15점 차이가 납니다. 15점 차이가 나요. 그럼 그 사이에서 한 3문제, 4문제, 즉 한두 문제를 실수했을 때 여전히 1등급 중위권 혹은 그래도 1등급까지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등급까지 점수 차이도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근데 탐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50점이 만점이고 거기서 한 문제를 틀리면 그게 1등급 컷이 됩니다. 그리고 두 문제를 틀리면 2등급이 되고요. 세 문제를 틀렸을 때 이번에 3등급이었습니다. 네 문제를 틀리면요. 4등급까지 떨어지는 과목도 있습니다. 즉 실수로 한 문제를 틀리면요. 내가 2등급이 나올 점수인데도 4등급까지 떨어지고 대학을 아예 정시로는 지원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제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은 국어, 수학, 이제 영어인데 탐구는 제가 가르친 과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과학 쪽에서 이제 네 문제를 실수를 했대요. 실수를 해가지고 국수 0, 그리고 제가 가르친 화학은 만점 받았지만 지구과학에서 네 문제를 틀리는 바람에 이번에 또 다시 공부를. 왜냐면 국수 0이 다 만점인데 탐구가 하나까지 이 나머지 하나 때문에 사실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보다 낮은 학교를 갈 수 없었을까요? 그래서 탐구 같은 경우는 이 등급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의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이게 2023학년도부터 이공계가 좀 선호되는 현상 때문에 과탐 응시 인원이 사탐 응시 인원보다 항상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많았고 작년 수능 또한 과탐 응시 인원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많은 학교들에서 정시에서 사탐을 써도 받아준다, 공대에서 받아준다는 것 때문에
과탐 너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인원들이 사탐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025년 6월 사탐 인원이 다시 재역전된 상태입니다. 요거를 좀 전체적인 그 점수 분포를 보시면요. 한 요 정도가 5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아래 깔려 있고요.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3등급 인원, 2등급 인원, 이런 1등급 인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요 정도 되는 인원들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중위권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죠. 그럼 요 중위권까지는 여기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학생들 조금만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근데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실수해도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시 물리 1부터 좀 이번 6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게 뇌 과목을 다 하다 보니까 좀 선택하지 않은 과목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다른 과목은 어떤지 같이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물리원은 이번에 역학이 약화되었습니다. 최상 난이도 문제가 이제 나오지 않은데 저희가 모의평가를 매번 이제 받아서 정오표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난이도를 평가합니다. 근데 올해 물리가요. 과탐 같은 경우는 A, B, C 3개로만 이제 측정을 해요. 문제수가 작기 때문에 이제 제일 쉬운 난이도, 중위권 정도면 풀 수 있는 난이도. 근데 이번 과탐이요, 물리1이요, C 난이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가요, A와 B 두 가지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전체적인 난이도가 감소되었고 변별력이 부재되었는데 사실 생각했던 문제의 난이도에 비해서는 1등급 컷이나 2등급 컷이 낮았어요. 물론 이번에 1등급 컷 48인 50 예상했습니다. 근데도 낮은 이유는요. 문제 순서를 바꿨어요. 순서를 좀 엉망진창으로 바꿔가지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원래 내가 풀던 흐름을 깨트린 거지 절대적인 문제 난이도가 높았다고 볼 수 없고요. 신유형과 고난도 유형 둘 다 출제되지 않았고요. 9월 수능은 6월보다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실제로 좀 비교를 위해서 작년 6월하고 올해 6월을 가져왔습니다. 작년 6월 같은 경우는 지금 오답열 지금 제일 큰 거 4개를 가져왔는데요. 역학이 총 4개가 나왔고요. 근데 이게 역학 중에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유형들이거든요. 3가지 다 굉장히 어려워하는 유형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유형이 아예 나오지 않고요. 삭제됐고 이 유형은 삭제되고 이 유형은 약화돼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비역학들은요. 사실 이 비역학이 어렵게 나왔다고 판단하기보단 실제 여기서도 있었지만 뒤쪽에 밀려있던 애들이 위에가 사라지니까 올라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화원 진행하겠습니다. 화원 같은 경우는 개념형 문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대, 아까 총평에서 현건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대 학생들과의 그런 차별점을 갖기 위해 좀 개념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좀 정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계산 도구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화학은 계산이다 이렇게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화원에서 원래 세모를 동그라미로 변환하고 얘를 네모로 변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유형은요. 지금까지 거의 3년 동안 변하지 않고 이 방식대로 계속 출제했습니다. 근데 이번 6월에서는요. 얘를 물어내는 방식을 여기서 하나를 가고 여기서 하나를 가서 둘이 만났을 때 얘네들을 비교하면서 풀어내는 방식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선 이렇게인데 한데 여기가 추론 방법이 뒤집어졌죠.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데 이게 들으면 나는 이거 그냥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더라도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시험장 그 상황에서 맞닥뜨린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특강 연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수능 특강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연계되었는데요. 이제 앞에 수학과는 다르게 과탐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연계 문제가 거의 좀 난이도, 고난도 문제로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수능 특강을 필수적으로 한 번씩은 다지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간적인 압박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오답률 12부터 13위, 그러니까 평이한 문제들이죠. 평이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선택지별 비율이 56.9와 35.1로 그렇게 뭔가 다른 선택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 합쳐도 10%가 안 될 정도로 정답과 매력적인 오답 두 가지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요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가장 낮은 게 15%, 네? 가장 낮은 게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도 가장 낮은 친구가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00명 중에 15명은 요 1번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도 찍은 학생이 많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항 번호들을 보시면은 과학은 20번까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4문항, 즉 4페이지에 나오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별 비율을 가지고 다른 문제들하고 비교 분석을 하였을 때 마지막 4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4페이지 문제를 한 문제라도 풀어서 맞춘 학생 수가요, 전체 학생의 30%로 보입니다. 한 문제입니다. 4문제 다 아니고요. 그럼 3페이지까지 도달한 친구가 30%다 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어떻게 하면 내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압축해서 문제를 풀어내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생명과학 1인데요. 생명과학 1 같은 경우도 개념형 문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유형, 고난도 유형 역시 출제되지 않았고요. 9월 수능은 6월보다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명과학 1 하면 뭐 생각나시나요? 다들 유전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죠? 네, 이번에도 오답률 1위부터 4위는 유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유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고난도 유형이 출제되지 않았다고 말한 이유가 2024년 수능 문제고요. 여기 프린트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는 2025년 6월 생명과학 1 문제입니다. 보시면 표가 이 정도, 기억, 니은, 디귿이 가나다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OX가 바뀌었는데, 이거 OX가 바뀌어서 좀 어려워진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요거가 이게 풀어내는 알고리즘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막 공부를 새로 해야 된다? 아니면 조건 같은 거를 넣는 게 다르다? 아니요. 만들어진 알고리즘만 있으면 넣어주는 변수가 조금 바뀌더라도 문제 풀어내는데 지장이 없고요. 충분히 학습된 학생이라면 이런 문제 정도는 2분 안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한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고난도 2문제가 다 똑같았습니다. 마찬가지 작년 수능 19번 문제였고 올해 6월 19번 문제입니다. 가계도 문제고요. 가계도 문제인데 요 DNA 상대량이 여기는 하나만 줬고 여기는 3개를 줬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친구도 이 풀어내는 순서 알고리즘만 정확하게 장착되어 있다면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 여기 6월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 2개 같은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처럼 생명과학 1 같은 경우도 유전이 더 이상 뭔가 새로운 방식의 문제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그 유형에 어떻게 보면 수학에서 말하는 숫자만 바꿨다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도 유형을 내가 겁먹지 않고 준비만 해놓고 비유전 파트에 대해서 시간 관리를 충분히 하셨다면 유전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과학인데요.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자, 지구과학 1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던 물리, 화학, 생명에 비해서 조금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재수생들을 고려해서인지 지구과학 1 인원수가 많아서인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 변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난이도가 높았고요.
그 수능 특강 기출 위주의 구성이었으나 선지 판단에 있어서 지역적인 문제들이 출제되어서 이게 실수를 유발할 요소가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높이는 것을 굉장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점수가 요동치고 있다면 위쪽을 더 뚫을 생각이 아니라 아래를 받쳐줘서 내가 아무리 못 봐도 요 2등급은 나온다, 1등급은 나온다 까지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9월 수능 같은 경우는 물리화학, 생명과학과 난이도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실제 수능 특강에 이제 연계된 문제를 보시면요, 연계 정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거의 중심별 공정궤도에 대한 공통질량 중심인데, 여기서 파장을 이제 유추해내는 이 유추 방식 자체는 똑같으나 물어보는 선지에서의 그런 디테일한 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서 다른 걸 물어본다 라는 약간 내신에서 많이 보는 그런 문제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수능 특강에서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매년 출제되고 있으니까 수능 특강을 좀 자세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과탐을 이제 어떻게 공부를 그럼 해야 되냐 이렇게 나왔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그 전에 이제 과탐 등급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조금 말하기 요즘 네. 근데 그 의대가 지금 전체 동맹휴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해서 보내놨더니, 선생님 저 학교는 등록은 했는데 학교는 안 나가요. 그럼 뭐 하고 있니? 물어보면 한두 달 정도 놀다가 그냥 이대로 시간 보내는 거 아까워서 그냥 한 번 더 해보려고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3월, 4월, 5월까지는 내가 학교를 다닐지 이게 얼마나 재개될지 모르니까 학생들이 처음에는 좀 불안한 마음에 그냥 나 어차피 합격했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던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직 육모에 안 들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모의고사 신청은 4월이었기 때문에 아직 신청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육모 신청했어? 육모 신청은 못했고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제부터 공부 다시 시작하려고요. 네, 이게 거의 지금 7,600명 수업이 지금 날라갔는데, 이게 신입생이 4,6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3,000명 정도라고 돼 있는데, 이 3,000명이 위에서 이제 드랍이 된다면은 아까 홍 선생님 말씀하신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높은 학교 있는 N수생들과 여기까지도 포함된다면은 과탐 같은 경우는 등급 방어가 굉장히 주요한 요소가 되고요. 근데 평가원도 이걸 고려한다면은 고난도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등급들이 들어오는 거를 변별력을 위해 더 고난도로 했다가 피본 사례가 좀 안 좋게 됐던 사례가 불과 4년 전에 피트 시험이 없어졌을 때 약학대학원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대거 수능으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과 생명이 굉장히 고난도로 계속 출시되었죠. 2년, 3년 동안. 근데 그때 제대로 변별이 되었냐 하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평가원이기 때문에 올해 과탐보다는 다른 과목 쪽에서 변별을 시도하지 않을까. 아무리 변별을 해도 한 문제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그럼 다 똑같은 점수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럼 난이도가 아니라 어떻게 변별할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뭔가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리.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가를 점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40분, 50분을 주면 이 학생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30분 만에 푸는 거는 의대생도 현역도 둘 다 힘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만약에 평가원이 그 변별력을 주려고 하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 과탐 점수는 한국사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좀 많이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수능을 보시면 영어 보고 그 다음 한국사를 봅니다. 그리고 한국사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있고요. 그 뒤에 과탐을 봅니다.
근데 왜 한국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이렇게 쭉 달려보니까 이제 마지막 과탐쯤 되면 어때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내가 뭔가 듣고는 있는데 어렵다 하는 것들이 계속 쌓여서 앞에 있는 것들에 불안감도 생기기 때문에 한국사 시간에는 앞에 있는 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앞에 시험을 봤던 국어, 수학, 영어를 빠르게 잊고 다시 머리를 과탐으로 채워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사 시간 때 한국사 보통 학생들 한 10분 정도면은 다 풀더라고요. 제가 어제 급하게 육모 한국사 빠르게 그냥 뚝뚝뚝 해봤는데 그냥 상식으로 풀어도 2등급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고 그렇게 빨리 풀어낼 수 있거든요.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한국사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냐? 이 30분이란 시간 중에 실제 한국사 풀이에는 5분에서 10분만 투자하고 나머지 20분 정도는 과탐에 대해서 개념 체크를 다시 한번 하고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집어넣는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개념을 정리하고 꺼낼 것인가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요. 오픈북 시험이 있어요. 그럼 오픈북 시험이 10시부터 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책을 가져갈지 어떻게 노트 정리를 해놓을 건지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준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개념 정리도 안 해뒀고 책만 이만큼 쌓아가지고 오픈북 시험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미리 놨던 것들을 꺼낼 수 있다면 이 꺼내는 연습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시험 시간은 절대 30분이 아닙니다. 과탐의 시험 시간은 보통 우리 학생들 평소에 모의고사 풀 때 30분씩 놓고 푸는 경우가 많죠. 근데 30분씩 놓고 시험 보면은 실제 시험장 가서는 30분 이상이 걸리고 혹은 한 OMR 카드 작성하는 거 3분 빼고 27분 정도 놓고 풀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습한 학생들 실제 시험장 가면 시험 시간 다 모자르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모의고사를 풀 때는요, 굉장히 온전한 정신 상태, 뇌가 아주 프레시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수능 날은 국어, 수학, 영어 다 시간이 끝나고 점심까지 먹고 뇌가 굉장히 혹사당한 상태에서 과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우리가 체력적인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미 아침 8시 40분부터 과탐 들어가는 3시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앉아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순간보다 훨씬 더 큰 집중력을 썼어요. 그 경험 자체가 부족한 학생들은요, 이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실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가르칠 때 30분, 27분, 그 다음에 25분, 24분, 22분, 20분 계속해서 줄여나가서 마지막 수능 전에는 18분까지는 들어올 수 있게 계속 압박합니다. 이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방식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는 조금 힘들고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문제 풀이하는 것을 그 동영상으로 녹화해 가지고 점검해서 어디서 생각이 걸리든지 그런 걸 체크해 주기도 하고요. 등등 시간을 압축하여서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6월 모의평가 모든 설명은 끝났고요. 다시 대학감 현건우 소장님 오셔서 전체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